푸틴에게 크림반도는 단순한 땅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이후로 이 반도는 남부에서 러시아 전체 전쟁의 안전한 후방 기지였으며 공격받기에는 너무 깊고 가장 강력하게 보호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르디안스크나 마리우폴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노출된 반면 크림반도는 공중 방어로 무장하고 바다로 보호된 요새였습니다. 러시아 장군의 계획은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탄약과 연료는 배로 크림반도로 운반되어 그곳에서 육로, 철도, 도로를 통해 자포리자 전선으로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크림반도는 방패가 아니라 남부 전선을 공급하는 주요 밸브였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밸브의 동맥에 대한 공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6월 7일 크림반도와 점령된 헤르손을 연결하는 초나르 다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나르의 교차로에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특별히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밤 모스크바 심페로폴 열차의 기관차가 드론에 의해 타격을 받아 반도까지의 모든 철도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공격이 아닙니다. 이 철도는 이 시스템의 주요 동맥이었습니다. 연료 열차, 탄약 차량, 그리고 전선을 공급하는 연료 호송대가 모두 이 노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 육로 동맥은 크림반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크림반도를 통해 남부의 러시아 군대도 공급합니다. 평가에 따르면 약 15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오리히우와 노보실카 주변 지역을 포함한 자포리자 축에 배치되어 있으며 크림반도 자체에는 약 5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는 약 20만 명의 병력이 다닐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같은 라인에 의존하는 총 병력은 30만 명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라인, 철도와 도로는 우크라이나의 화력 통제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도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더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 밸브에 공급하는 두 개의 육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설계된 크림반도는 약 20만 명의 군대를 함께 가두는 함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공격은 그 함정의 문을 한 걸음 더 닫고 있으며 이는 반도가 아닌 그에 묶인 군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분석가들은 우리가 직면한 적이 주로 훌리아이폴레 방향으로 우리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물류 흐름이 오고 있으며 꾸준한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리를 정확히 타격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형에서 군대를 유지하려면 두 개의 육로가 필요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입니다. 철도는 대량 수송의 동맥입니다. 기차 한 대가 한 번에 수십 대의 트럭의 짐을 운반하며 날씨에 상관없이 운행되고 군사 물류에서는 도로의 5배에서 10배의 대량 수송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속도로는 유연성의 동맥이며 분배의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전선으로 이어지는 미세한 모세 혈관입니다. 러시아의 시스템은 이 두 동맥에 의존하여 크림반도와 남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철도는 케르치 다리와 반도의 내부 노선을 통해 잔코이 교차점에서 연결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크림반도와 북쪽 전선으로 퍼졌습니다. 도로만근 R280 노보로시아와 M14로 로스토프와 연결되었고 북쪽으로는 M04와 E105와 H22 전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략적 취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반도는 지리적으로 섬처럼 행동하며 본토와 연결되는 모든 선은 몇몇 병목 지점을 통과합니다. 한 선이 끊기면 교통은 다른 선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두 동맥을 동시에 압박하여 백업 용량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규모가 변했습니다. 6월 8일 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철도 노선도 끊겼습니다. 이 노선의 진정한 중요성은 크림반도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방향에서 오는 공급을 크림반도를 통해 자포리자 축으로 분배하고 자포리자, 돈바스, 로스토프 노선에서 오는 것을 반도로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군대의 혈류였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배로 하역된 탄약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전선으로 흘러갔고 그 전선에는 강력한 병력이 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약 15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오리히우와 노보실카 주변 지역을 포함한 자포리자 축에 배치되어 있으며 크림반도 자체에는 약 5만 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약 20만 명 규모의 남부 집단의 물류 연결은 거의 전적으로 크림반도에서 오는 철도와 R280, E105,
M14 고속도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로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네츠크, 마리우폴, 루한스크, 그리고 러시아 국경 쪽에서는 아조프 부대가 효과적으로 경로를 사격 통제해 두었고,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 라인은 네메시스 여단과 SBU 특수부대에 의해 봉쇄되었습니다. 이 경로들은 동부 전선에 있는 30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대를 잠시 더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조프와 우크라이나 부대를 지나 자포리자와 크림반도로 더 남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일 기관차나 단일 호송대를 타격하는 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약 20만 명의 병력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 동맥인 철도가 이번 주에 정통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6월 8일 밤 모스크바에서 심페로폴로 가는 열차의 기관차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여객 철도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었고 반도 전역의 열차 승객들이 대피했습니다. 공격에서 부조종사가 사망하고 운전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밤 반도는 일련의 다른 공격으로 흔들렸습니다. 군사 비행장, 석유 저장소, 전기 변전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캠페인의 정점입니다. 철도망의 중심인 장코이 교차점, 반도의 남북 및 동서노선을 연결하는 매듭이 반복적인 공격 후 사실상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폐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역을 기술역으로 재분류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잔코이는 더 이상 기차를 내리지 않고 더 이상 교차점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매듭이 풀리면 케르치를 통해 반도 내부로 들어오는 화물의 분배도 중단됩니다. 동시에 디잔코이 커치 노선에서는 훨씬 더 정밀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의 413번째 습격 연대가 반도의 동쪽 철도에서 러시아 기관차 2대를 공격했습니다. 한 운영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고압선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기관차가 완벽한 목표가 되는 이유는 물류 수확에 있습니다. 기관차는 수십 대의 화차를 끌고 가며 그것이 타격을 받으면 모두 멈춥니다. 게다가 그것을 건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교체하는 데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립니다. 몇천 달러의 드론이 수백만 루블의 가치가 있는 기관차와 수십 대의 화물차가 운반하는 화물을 무력화합니다. 연대 성명은 법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기차 운행을 허가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맥인 고속도로는 철도가 붕괴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출혈이 있었습니다. 로스토프에서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주요 동맥인 리백팔십 노보로시아는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5월 29일 하루 동안 이 선을 따라 483대의 러시아 차량이 파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설 운송업체들은 3,000달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를 거부했고 러시아 지휘부는 중장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게다가 위협은 단일 도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쟁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로스토프로 내려가고 거기서 남쪽으로 크림과 루한스크로 갈라지는 M04 고속도로는 유명한 M 제1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공급하는 동맥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제3군단은 M04 도로에 있는 5개의 점령 도시들에 대한 화력 통제를 선언했습니다. 즉, 그 도로의 교통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들을 연결하는 H20도 목표입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마리우폴 베르디안스크 교통은 주요 고속도로에서 해안 측면 도로로 옮겨졌습니다. 군용 트럭이 민간 차량으로 위장되기 시작했고 방수포가 다시 칠해졌으며 차량은 흰색으로 도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급 속도를 낮추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개별 차량이 아니라 전체 통로가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도가 끊긴 순간 도로는 이미 예비 수단이 아니었다. 이 두 전선에 대한 공격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 뒤에는 선언된 프로그램이 있다. 5월 27일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페도로프는 이전에 비밀리에 진행되던 캠페인을 공식 전략인 물류 봉쇄로 전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약 1억 1,300만 달러가 가장 효과적인 여단에 투입되었습니다. 페도로프의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적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자율 타겟팅이 가능하고 전자전에도 크게 저항할 수 있는 중거리 드론이 있습니다.
GPS 교란은 쉽게 그들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측정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 능력이 배가 되었으며 이러한 타격은 러시아 후방에 더욱 심오한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연쇄의 전선 반영은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월간 영토 획득은 공개 소스 데이터에 따르면 수백 제곱킬로미터에서 월간 단지 14제곱킬로미터로 급감했습니다. 전진할 때마다 치르는 대가는 증가했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손실은 2025년 10월에 67명의 병사에서 2026년 4월에 179명으로 증가하여 약 6개월 만에 2배 반이 되었습니다. 물류가 막히면 전선의 공격도 숨이 막힙니다. 두 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실제 타격은 전선의 부대에 가해집니다. 전선의 대대는 평균적으로 약 열흘간의 자율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탄약, 연료, 식량 그리고 물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모든 물자는 대규모 후방 기지에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이 창고들은 전선에서 50에서 100km 뒤로 밀려났습니다. 창고가 멀어질수록 마지막 마일이 길어지고 공급 효율성이 떨어지며 전선의 작전 능력이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희생자는 러시아의 주요 장점인 화력입니다. 연료와 포탄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포병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군대의 힘은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에 포탄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약 20만 명의 강력한 집단에게는 상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진할 수 없는 군대는 충분한 보급을 받을 수 없고 후퇴할 기피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크림반도가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신화가 뒤집힙니다. 단일 다리, 단일 교차로, 단일 기관차로 공급될 수 있는 반도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푸틴이 공격할 수 없다고 여겼던 후방 기지는 이제 군대를 가두는 함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붕괴를 명명하는 방식 자체가 고백입니다. 장코이가 폐쇄되었을 때 그것은 기술적 기지라고 불렸습니다. 기차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그 이유는 항공 위험이 되었습니다. 연료 부족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5개의 별개의 완고거법이 하나의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후반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 창고, 멈춘 호송대, 침묵한 포병은 이 말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일방적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케르치 다리는 물리적으로 서 있습니다. 제한된 교통은 계속됩니다. 선은 수리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여러 번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경로, 해안도로, 민간인으로 위장한 호송대. 완전한 단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두 육로가 동시에 손상되었습니다. 두 곳을 동시에 수리하면 자원이 분산되고 수리된 모든 선로는 새로운 공격을 기다립니다. 수리는 결코 다치지 않는 상처로 변합니다. 게다가 위기는 현재로서는 주로 연료와 탄약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난방과 식량도 같은 압박을 받는 선로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연구소의 캐스케이드 평가에 따르면 이 추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입니다. 군대를 포위하려면 그 군대를 공급하는 동맥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공격하지 않고 철도와 도로라는 두 육상 동맥을 동시에 차단하여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6월 8일에 중심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화염 통로가 되었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공격할 수 없는 후방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에 그 후방 기지는 약 20만 명의 남부 병력의 보급 운명을 쥐고 있는 취약한 매듭으로 축소되었고 그 매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화력 통제하에 있습니다. 땅을 지킨다는 것은 그 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러시아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선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그림을 기술적 기지라고 부르지만 진실은 너무 명백해서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이 그것을 먹여 살리는 군대와 함께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